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1월 2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고요. 일단 오늘 그 미국 증시는 조금 쉬어갔고, 국내 증시는 오늘 금리 인하 있죠. 금리 인하 했는데도 증시는 뭐 그렇게 큰 변화 없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연출됐습니다. 아쉽게도 좀 반도체는 여전히 안 좋고요. 다만 이제 어제 고배당주들은 랠리를 보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배당주들, 또 트럼프와 좀 무관한 업종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바이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일단 내용은 미국 증시 상황하고 델 컴퓨터가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게 오늘 반도체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거의 합병이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왜 지금 블랙엘이라는 이 제품, 신제품이 발열이 너무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발열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에도 좀 안 좋게 작용하죠. 이게 스케줄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하고 넥스팀, 파크 시스템즈, 케이프, 솔루엠, 유틸리티, 혹은 이제 한국전력 얘기랑 이제 IT 부품 쪽에서 그 MLCC 뭐 주가 안 좋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은 이게 나스닥도 빠지고 다 하락을 했고요. 미국 경제 지표는 괜찮았는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되면서 금리와 달러는 내려갔고, 델 이제 PC랑 서버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향후 전망을 낮추면서 반도체가 급락했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통신은행주가 정말 돋보였죠. 트럼프 리스크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업종, 엔터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3분기 GDP 성장률이 2.8%로 일단 좀 집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 소비가 조금 수정됐어요. 감소하는 쪽으로. 그러나 이제 근원 PC 물가는 속보치, 그 속보치보다 조금 둔한 2.1을 기록해서 물가는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 전망은 감세와 규제 완화 때문에 견고한데 관세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게 좀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이제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예상이 부합했고, 9월보단 다 올랐어요. 근원 물가도 9월보다 올랐지만 다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 안 줬고, 그리고 이게 올라간 배경도요, 뭐냐면 서비스 물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포트폴리오 수수료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에 이제 뭐 자산 관리 해주고 포트폴리오 이제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달 만에 3.5%나 올랐대요. 왜죠? 미국의 자산 시장 좋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자문하고 좋으니까 수수료가 올라갔겠죠. 네. 그래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물가를 반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개인 소득은 또 예상보다 좋았고요. 미국 소비는 여전히 단단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명되면서 재정적자 줄이고 막 이럴 거라는 얘기들이 좀 힘을 얻고 있고, 또 금리는 결국 낮출 거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술주는 좀 부진했고요. 델 CEO가 PC 교체 주기가 내년으로 밀려나고 있다. 아직 윈도우 교체 수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보다 PC가 안 팔려요. 기업들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AI는 괜찮은데 AI 서버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3분기에 서버 출하가 이제 2분기보다 좀 감소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블랙엘이 발열 이슈가 있죠. 요것 때문에 예상보다 블랙엘 수급이 지연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매출도 기대보다 적을 것 같다. 이 모든 게 이제 블랙엘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망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고, 또 한 가지가 윈도우 10 지원 종료로 교체 수요가 올해 하반기부터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내년으로 연기됐고, 결국 이거는 나쁜 건 아닌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블랙엘 공급 지연 등의 부담이 확인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PC 수요가 어쨌든 내년 2연, 블랙엘 지연 이런 것들이 수요에 문제는 없지만 그동안 올랐던 이제 반도체 주가에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또 반도체 지원법 폐지한 것도 좀 부정적이었죠. 트럼프가 우리는 부유한 기업들이 여기에 칩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줬지만 그들은 어차피 우리에게 좋은 회사가 아닐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센트도 내놓지 않아도 된대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를 해놨는데 돈을 안 준다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줬으면 거기도 줘야죠. 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설득을 잘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을 지어주면서 거기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그거를 트럼프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불확실한 상황이 또 반도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반도체는 안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델은 안 좋았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이 크게 빠졌고요. 테슬라도 좀 최근 상승세 중단하고 부진했고, 백화점 업체들은 오늘 급락했습니다. 특히 인기 브랜드나 보석 이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소득층도 소비를 거의 공격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소비만 해요. 지금 모든 계층들이 합리적 소비를 해요. 가성비. 예.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 뭐 비싼 거 사고 가성비보다는 그런 걸 추구했는데, 미국도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월마트가 그래서 잘 돼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지표로는 사실 좋은 건 맞는데 엄밀히 보면 좋다고 좀 보기도 애매한 거죠. 연체율 증가하고, 예, 백화점이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거 보면 내용은 그렇게 썩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미국도. 예. 그런 분위기가 이게 백화점 업체들한테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저는 인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경제 상황 보면 너무 안 좋잖아요. 자영업 문제도 심각하고, 예, 거기에 내수는 얼어붙고 있고, 예, 뭐 인구 감소한다, 또 수출까지 지금 둔화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2%도 안 돼요. 예, 2% 밑으로 갔다 다시 오르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3%니까 3.25죠. 여전히 높아요. 그러면 연속해서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낮추는 게 맞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번에 동결할 거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 금리 인하한 건 깜짝이 납니다. 완전 깜짝이 나요. 예, 거의 대부분 예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배경은 경기 하방 맞겠다. 얘기가 이 금통위도 아는 거죠. 한국은행도. 트럼프 이게 불확실하다. 요거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다 낮춰버렸습니다. 물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불확실성, 수출 부진, 가계부채 둔화. 가계부채 좀 꺾이고 있고요. 물가 안정. 이런 것 때문에 경기 하강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 하겠다는 거, 이제 앞으로도 하겠다. 이걸 시사해서 제가 봤을 땐 비둘기파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10월 금통위만 봤을 때는 좀 매파적이었어요. 11월에 안 할 것 같다. 이게 컸는데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강달러의 영향이지 환율에 대해서 이제 우려한다는 얘기들 많잖아요. 아니 금리 인하면 어떡하냐. 환율 오를 텐데. 근데 환율 상승에도 금통위의 의견은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위기는 아니다.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한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되겠고, 롯데 사태가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롯데는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언제든 통화정책 완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정책이 정부도 지금 추경카드 꺼내 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맞물린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그 반응은 크지 않지만 미국 반도체주 급락에도, 네, 국내 증시는 어쨌든 금리 인하 소식 때문에 뭐 장중에 한번 올랐거든요. 시장은 이번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이 끝이 아니다. 이거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금리 낮춰야 돼요. 지금은. 예,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3%도 높고요. 2% 초반까지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내년에야 그래서 아마 최소 2.5에서 지금 3이니까
2.25까지는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 캐리어 날개 편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정말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드디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거 큰 이슈예요, 되게. 이것도 합병의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초대형 항공사가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벌써 이제 화물사업 매각하고 TA 항공으로 아시아나가 유럽 여객 노선을 넘겼죠. 일부. 예. 그래서 또 여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는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인수자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거에 좀 약간 반발을 했던 것 같아요. 화물사업부 매각. 예. 근데 그 법원에서 그걸 각하됐어요. 그래서 화물사업부 매각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유럽 4개 노선 여객 넘기는 것도 TA 항공으로 그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이쪽을 이제 이관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지난 3일에 프랑크푸르트까지 취항을 했기 때문에 TA 항공이 이관 조건은 충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최종 승인이 나오면 마지막 남은 이제 미국 법무부 심사도 이제 종료가 될 것 같고요. 이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남았는데 사실상 유럽이 되면 미국은 아마 할 가능성이 높고 대한항공은 그러면 이제 모든 국가 이제 14개국에 승인을 완료해서 하는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수대금 중에 8천억 정도 납입하면 거래가 종결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3자 배정 유중에 아마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형태로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합병은 아니고요. 2년간은 독립돼서 따로 운영을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결정하겠죠. 통합 대한항공으로 이제 합병을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병한다, 나중에. 근데 이렇게 합병하면 좋은 점이 많대요. 덩치가 커지면. 유류 도입 원가, 뭐 공항 사용료, 기재 리스비 이런 것들을 이제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 박수영 하나투자증권 연구원도 항공사는 규모가 커지면 노선 및 기재 운영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미주 유럽 등 서구권 항공사들은 과거 되게 다양한 위기들이 있으면서 M&A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LCC 업계 판도 변화, 저비용 항공사도 이제 합쳐야 됩니다. 중복 노선 통폐합, 이게 어쨌든 줄어드는 거예요, 경쟁자가. 그럼 그 자체가 호재죠. 예,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또 TA 항공, 에어프레미아, 이스타 항공, 여기도 뭐 사모펀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여기도 합종 여행이 일어나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KB증권은 요 기사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건 KB증권에서 나온 운송업종 이제 자료가 있어서 여기다 잠깐 넣은 건데, 대한항공을 제시를 해줬고요. 25년 장거리 여객 항공화물, 지금 여행들 많이들 가시고 여전히. 그리고 합병까지 되면서 저평가 배력이 부각될 것 같다. 또 주주환원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 이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된 건 아니지만 합병이 되면 항공업종 전체에 큰 호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공주들도 좀 꾸준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열 전쟁, 칩은 수십억 개에서 수조 개에 달하는 그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트랜지스터가 수조 개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반도체를 이제 그 이루게 되는데, 미세 공정은 그 회로가 좁아지죠. 요 안에 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거리와 시간은 감소하고 연산 능력은 올라가지만 열 배출이 안 돼요. 스트레스를 정말 심하게 받는 거죠. 그 열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블랙홀 때문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죠. 초당 2경번입니다. 조번이 아니고요. 1초에 2경번 연산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이고, GB200은 이제 뭐냐면 저 블랙엘 2개에다가 CPU 결합한 다음에 HBM 16개 결합한 게 GB200이라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종전 모델이 H100보다 성능이 7배, 학습 속도 4배. 근데 이거를 서버로 만든 게 있어요. 이거를 연산을 극대화하고자 저 AI 칩 GB200 있죠. GB 요 칩을, 그러니까 B200을 다양한 이제 반도체랑 결합한 게 GB200. GB200을 72개를 연결한 거. 그래서 서버로 만든 거. 이게 바로 GB200 NVL70입니다. 요거예요. 네. 여기 이제 발열이 난다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캐비넷처럼. 네. 요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습할 때 기존 제품과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성능이죠. 예. 스피드도 4배나 빠르고, 예. 30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뭐 생산성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를 이제 결과물 도출하는데 30배. 예. 속도 4배. 언어 모델 추론 능력이라고 그러군요. 여기서 추론 능력이 30배. 예. 데이터 처리 능력 18배. 가격은 무려 42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근데 이 고밀도 반도체들 하나에 담으니까 가구 120곳이 사용할 전기를 이 하나가 쓴대요. 120개 가구가. 예. 유유 상태에서도 온도가 작업 안 해도 30도, 작업을 하면 60에서 85도까지 온도가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10월부터 B200 대량 생산에 돌입을 했고 발열 문제가 좀 지속되고 있고, 근데 이걸 잡기가 힘들어요. 저렇게 고성능 칩을 저렇게 쓰니 발열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계속 뭘 주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도 없이 머리가 터진다는 표현이 그런 게 너무 열이 심해지죠. 스트레스 받아서. 예,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발열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액침 냉각 같은 거라든가 열 관리를 잘하는 회사가 이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이슈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델 컴퓨터도 그렇고 지금 블랙엘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발열이다. 그래서 결국 저거를 이제 빨리 잡아주는 게 엔비디아한테도 좋고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블랙엘 이슈, 엔비디아 왜 주가 좀 부진한지 그런 내용들까지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넥스틴 요즘에 신영증권의 박상욱 연구원님이 계속 반도체 소보장 하나씩 쓰시는데 요게 이제 그 반도체 전공정에 사용되는 그 결함 있죠. 웨이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고 군용 첩보위성 기술이 이제 민간에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에서 다크필드 장비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마 도입을 한 것 같고 현재 다크필드 장비만 생산 중인데 매크로툴, 3D 낸드, 검사 장비, 정전기 제거 장비, 다양한 신제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류가 3가지입니다. 브라이트 필드랑 다크 필드 매크로 툴인데 브라이트 필드가 이제 그 검사하는 약간 시스템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브라이트 필드가 제일 성능은 좋아요. 가격도 비싸고 전체 50% 차지하는데 다만 문제는 비싸고 속도가 느려요. 예. 비싸다는 단점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 세계 최대 기업은 KLA. 브라이트 필드도 세계 1위고요. 다크 필드 압도적 1위입니다. KLA. 넥스틴은 지금 다크 필드만 해요. 요게 핵심입니다. 네, 요 장비를 쓰고 있고 지금 점유율은 4, 5%. 메모리 쪽에. 근데 비메모리는 KLA가 60인데 히터치와 넥스틴이 각각 20%. 비메모리 쪽은 오히려 점유율이 더 높은 편이죠.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패턴 결함은 아니더라도 좀 덜 치명적인 패턴 결함하고 이물질 있죠. 이런 것들을 검출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비 가격은 대당 900만 달러로 브라이트 필드의 절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낮은 단계의 매크로툴. 이거는 패턴이 없는 웨이퍼나 뭐 필름 위에 부착된 이제 파티클을 검사하는데 가격은 100만에서 150만 훨씬 싸죠. 그래서 현재 이거를 개발해서 고객사 테스트를 받고 있고요. 또 신규 장비 크로키, 아이리스도 내년에 매출이 나올 것 같고 크로키는 웨이퍼 외관이 잘못됐는지 검사하는 장비고요. 현재 이것도 테스트 중이고 HBM이 휘거든요. 흰 거를 이제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텔과 공동 개발한 장비가 아이리스라는 거. 낸드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쌓은 거 낸드. 그거 검사하는 장비인데 이 안에 낸드가 이게 막 200층, 300층 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 봐야 되죠. 아파트 안을 봐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 분량을 확인하려면 옛날에 이거 잘라버렸대요. 근데 이거 자르면 어쨌든 그거 못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사에서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 그거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발을 한 거고 인텔과 다만 이제 인텔과 같이 했기 때문에 중국 수출 규제에는 포함이 될지는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국 기업과 합작사 만들어서 이제 가동을 하면 중국이 보조금 주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투자 많이 할 때 수혜받는 기업이고 그걸 떠나서라도 또 신규 장비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장비들이 잘 납품이 된다면 주가는 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현미경 우리 뭐 많이 공부했던 기업인데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세계 1등 기업 중에 하나죠. 예. 원자현미경은 반도체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 10분의 1 나노, 그러니까 나노도 되게 작은 단위인데 그거를 10분의 1로 더 줄인 옴스트롱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은 STM과 AFM인데 AFM 기술을 씁니다. 예. 파크는 STM은 전자를 주사해서 전류차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전도체만 측정이 가능한데 AFM은 모든 물질을 다 적응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86년 파크 시스템즈의 박상일 대표가 86년도에 박사과정 이수했던 스탠포드 연구실에서 이걸 하셨나 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최초 상용화했고 파크 시스템즈가 과거에 비코사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비코는 AFM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선두업체인 버커에 인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코의 이 사업부가 버커에 넘어갔어요. 글로벌 3위인 옥스퍼드 인스트루먼트도 비코에서 분사된 회사를 인수했어요. 비코에서 나왔죠. 근데 이 비코가 어디죠? 아까 여기 예, 파크 시스템즈 박상일 대표 이런 곳에서 파생이 또 된 거기도 하니까, 그러면 1, 3위 업체가 모두 박상일 대표가 설립한 파크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트를 기반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면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거죠. 이것도 예. 근본 있는 기업이죠. 원자현미경에는 캔틸레버라는 탐침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 뾰족한 거. 예. 요게 이제 탐침이 시료와 붙어지면서 주파수에 의해서 이제 흔들리면서 표면을 더듬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탐침이로 레이저를 쏴주고 반사되는 레이저를 분석해서 이걸 3D로 표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신규 장비 NX 마스크는 포토 마스크에 이물질 생기기도 하거든요. 마스크. 예.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 그릴 때 회로 이제 빛을 투과해 가지고 회로를 그리잖아요. 그때 마스크에다 회로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물질 생기면 이물질이 그대로 투영돼서 불량이 생기는데 그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신규 장비 NX 마스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 회로 손상 없이 탐침으로 또 파티클을 제거할 수 있는 정밀도를 요구하니까 동사 장비 중에서도 가장 가격대가 높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뭐 어쨌든 요새 반도체가 소부장이 너무 안 좋지만 네, 이런 이제 모멘텀들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F는 엔진 부품 만드는 회사고 AS랑 신조형 매출, 그러니까 새로운 선박, 그러니까 그 신차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AS는 중고차 같은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는 매출액이 어쨌든 이제 특히 신조, 새로 만드는 선박 매출이 21% 증가했는데 AS 매출액도 10.2% 정도 성장했지만 매년 매출액은 조금 23년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만큼만 나온다면 배당 수익률은 5.3, K4 투자증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 엔진이 없으면 일본 기업과 경쟁하죠. 80% 점유율인데 합쳐서 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증권사도 있어서 배당 수익률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엠은 이제 전자 가격 포시비 사업부가 드디어 바닥 확인하고 회복세 보이고 있고, 수주가 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주를 따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독일의 대형 리테일사와 계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반가운 소식이죠. 3,500억을 6년에 걸쳐 인식하고요. 북유럽에서도 사업자로 선정됐고 북미 글로벌 고객사와는 테스트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BOE가 세계 1위 기업 지분을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솔루엠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중국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원재료도 안정화되고 사컬러 제품이 좀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회복될 것 같고, 최근 VIP 자산운용이 지분 5% 취득했던 공시가 있었죠. 예. 그래서 내년을 본다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 항목 중에 주주가치 제고 노력 있어요. 요게 이제
평가 항목인데 무조건 뭐 배당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업 가치를 얼마나 올리기 위해 노력을 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내년 2월에 배당 협의체를 운영을 할 거래요. 그래서 배당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아마 가지 않겠냐. 현재 정부 세수가 부족하니까 과거 한국전력의 적자가 2008년부터 12년까지 좀 끝나고 나서 2013년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 배당이 즉각 재개된 사료를 참고하자. 그러니까 한전이 지난 옛날에 4년 동안 적자 보고 나서 이제 2013년에 그때 유가가 이제 급나가던 시기예요. 기억나세요? 2013년, 14년부터 유가 폭락했습니다. 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럴 줄 모르죠. 내년에 뭐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유가를 내리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유가 떨어지면 한전은 뭐 수혜를 명확하게 받는데 그때 배당. 그래서 내년에 배당이 재개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 1월, 내년 1월, 2월, 3월에 배당 확정됩니다. 정부 기간은. 배당 성향은 기획재정부 정부 출자 기간 배당 성향 목표에 따르면 40% 정도가 배당 성향. 예, 꽤 높은 편이죠. 가스공사도 그동안 미수금, 지역 난방공사도 흑자였는데도 회계 변경 때문에 배당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는 좀 미수금도 내년에 줄어들고 지역 난방공사도 그 마찬가지 맥락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별도 단기 손실이지만 4분기는 일단 이익을 낼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연간 흑자 규모가 작아서 배당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을 많이 늘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배당을 보고 한번 이제 한전은 볼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 정부의 밸류업, 예, 그리고 이익도 늘어. 내년에 또 선거도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예, 이런 것들이 일단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도 내년에 좀 약간의 다크호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메리츠 양승수 연구원님이 IT 부품 이제 보고서인데 내년 전망인데 MLCC는 요새 안 좋죠. 뭐 중국 수요도 안 좋고 IT가 좀 안 좋고 반도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 그냥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AI 때문에. 그래서 AI 기능을 가동하기 위해선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하는데 그럼 MLCC가 탑재량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예. 전자제품의 회로를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해야 되거든요. 고사양 제품이 탑재돼야 돼요. 그래서 일본 무라타에 의하면 AI 서버가 기존 서버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의 MLCC 내용물을 증가시킨대요. 탑재량이 10배, 용량이 4배. 예. 그러니까 MLCC가 이제 요구하는 용량입니다. 이렇게. 향후에. 이거는 무조건 가는 미래예요. 예.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안 쓰면 안 되겠지만 뭐 확률 높게 갈 수 있는 미래 중에 하나인 게 왜냐면 우리 다 AI로 바꿀 거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시기가 아직은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망은 되게 좋은데 저도 여기에 되게 동의를 하고 내년 보면 이제 이런 MLCC,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은 가치 투자 영역이 되겠다 충분히. 주가도 빠져 있고. 예. 그러나 이게 현실화가 언제 될지 명확하지는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라타, 대만 야게오 여기도 AI 서버 수요를 계속 언급하고 AI 서버 수요가 많다는 건 MLCC도 좋은 게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AI 스마트폰이나 PC에도 NPU 같은 이제 맞춤형 반도체 칩이 들어갈 텐데 저전력 으로 좀 가긴 하겠지만 전력 소비나 작동 온도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MLCC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I PC는 낮은 전력 소모를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1160개에서 1200개 필요하고 기존에는 800에서 1000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늘어나는 거죠. 스마트폰은 10% 이상, AI PC는 30% 이상의 어떤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G에서 5G로 넘어갈 때도 스마트폰 기준으로 MLCC 대당 탑재량이 한 15에서 20% 증가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통 IT 세트 수요에 대한 부진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MLCC 접종이 좀 부진했거든요. 예. 아직도 부진합니다. 델 실적 발표에서도 PC 아직 내년으로 이연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부진한 건 좀 사실이지만 내년엔 교체 수요가 명확해질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올해 하반기는 예상했던 수요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내년 보시고 삼성전기도 MLCC 같은 기업들은 좀 가치 투자 뭐 당장은
뭐 시간 걸릴 거예요. 예, 걸리겠지만 결국 AI는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예, 지금은 뭐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는 다 봤고요. 어제는 내부자 매수는 없었고요. 네, 공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한화 시스템이 어제 요런 이제 요 부품들이 뭐냐면 이제 KF21 있죠, 항공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1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한국항공우주가 KF21 양산하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물량을 수주받았고 그 전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받았죠. 그래서 이게 주요 부품들이에요. 예, 이게 바로 KF21의 주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C 각종 영상과 정보를 디스플레이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 있죠. 항공기 이 전투기 보면 앞에 뭐 영상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MFD는 다기능 시연기라고 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조종사가 터치 입력해서 비행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고 ACCS는 음성 시호. 네. IRST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래요. 그러니까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전자파 신호의 방출 없이 원거리에서 위협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한다고 합니다. 전투기의 생존율을 올린다. 이게 IRST래요.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예. 실제로 이런 이제 부품들을 한국항공우주에 납품했고 이걸 받아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요걸 양산에 들어가는 거죠. 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정 배당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올렸고요. 이제 1,500원 주겠다는 거죠. 연간 현금 배당은 이제 요 고정 배당금만 지급한다. 기존에는 이 연간 잉여현금 흐름의 5%를 활용했는데 줬는데 이 연간 잉여현금의 5%를 재무 건전성에 빚 갚는 데 쓰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3년간 발생하는 잉여현금 흐름의 50% 정도는 총 재원으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추가적인 배당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에도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재무도 개선해야 되니까 배당금을 다 주면 좋지만 그 중에 또 어느 정도 일부분은 빚 갚는 데 쓰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요즘에 엔비디아 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이닉스의 뭐 미래는 여전히 좀 밝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장래 사업 계획을 공시했고요. 바이오시밀러 신약 사업 요거 매출 이렇게 올리겠다. CDMO도 하죠. 이제 자회사 설립하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한 자기 주식의 25%를 소각한다고 합니다. 연내. 그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주식 수가 지금 그 1066만 2999주 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되고 있고 여기서 25%라면 266만 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그 25%니까 전체 주식 수 있죠. 요건 자기 주식 수고 자기 주식의 25% 260만 주 전체 주식에 대비를 해봤더니 1.2% 정도 이제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규모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주환원을 하고 있어서 이건 긍정적입니다. 현대차는 자기 주식 1조 원 취득한다 어제 설명드렸죠. 주주환원 7천억, 임직원 보상이 3천억. 인도 자금 4.4조 원 중에 좀 아쉬운 거죠. 많은 분들이 주주환원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어떨까. 그러나 어쨌든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7천억이 끝은 아니고 또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점진적인 아마 그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까지는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장이 뭐 여기 보시다시피 반도체는 좀 안 좋았지만 오늘 바이오가 급등했어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예, 이런 바이오주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증시는 어쨌든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하죠. 외국인들 좀 제발 그만 좀 파세요 좀. 오늘도 5천억을 때려요. 뭐 한국 망합니까? 왜 저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연기금이 다 받고 있거든요. 금투랑 이제 원래 연말 배당 투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배당 매수가 안 들어왔으면 오늘 저 외국인 저렇게 던져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거죠. 기관들이 그래도 이제 연말 되니까 전통적으로 배당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이게 방어는 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의 일단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는요, 오늘 뭐 신규 상장 기업도 일부 강했고요. 오늘은 수소연료 전지가 좀 강했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블룸 에너지가 좀 강한 편인데, 면세점 관련주 JTC가 급등했고, 신세계도 오랜만에 올랐고, 예. 현대백화점도 최근에 너무 힘이 없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DS 단석이 오늘 많이 올랐고요.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가 오늘 좀 올랐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금양하고 고려아연, 에코프로비엠 여기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석유화학도 오늘 롯데케미칼이 어제 뉴스 보셨죠? 그 롯데 월드타워 그거 담보 제공한다고 해서 그럼 좀 리스크가 완화되겠죠? 채권단과 이제 협약을 하는 것 같아요. 유동성 리스크는 이제 제거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은 반도체에서 특히 이쪽, 바이오 시밀러나 CDMO 이쪽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강했고, 2차 전지는 다 올랐습니다. 셀은. 네. 자동차도 어제 만도가 뭐 그렇게 빠질 상황 아닌데, 만도가 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관세. 어쨌든 너무 우려감 때문에 빠졌는데 오늘은 되돌렸고요. 비만 치료제도 오늘 펩트론이 오랜만에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미용기기는 요즘에 비올이 좀 강합니다. 비올이 오늘도 4%. 임플란트 덴티움이 좀 강했고, 게임주들은 오늘도 뭐 기업들마다 다르지만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 요즘에 분위기 계속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같고요. 엔터주도 뭐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반도체 안 좋았고, 해저터널 관련주에서 부산산업 여기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안 좋았고, 하이닉스가 오늘 급락했고, 아마 엔비디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은 피팅도 좀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하락을 했고, 전선주도 좋진 않았습니다. 조선기자재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여전히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정말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 때 잘 버티시고요. 또 망가졌을 때 투자해야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죠. 사이클이 돌고 노니까. 그게 언제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HBM 관련주도 오늘 하이닉스가 좀 제일 많이 빠져버렸네요. 원전도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하고요. 오늘 그 피팅주, 반도체, 피팅, 조선 이쪽이 좀 많이 빠졌고, 다른 업종들은 그래도 경고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선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서정리 회장이 뭐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나온 것 같고, 밸류업 관련주 빠졌고요. 고려아연, 반면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회사들 좀 빠졌습니다. 하이브도 오늘은 좀 빠졌고요. 네, 현대마린솔루션도 오늘 조금. 그러니까, 아이고, 이 핸드폰에서 왜 갑자기 구글이 혼자 얘기를 하죠. 조선, 네, 조선주 빠졌고요. 그리고 은행주 좀 빠졌고, 고배당주들 오늘 현대차 우선주도 좀 빠졌죠. 네. NC가 정말 오랜만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좀 쉬는 가운데, 그래도 알테오젠도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좀 줄고 있어서 좀 그 점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올랐고요. ST팜, 펩트론, CDMO 회사들하고 비만 치료제도 오늘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 소부장 오늘 안 좋아. 오늘 파크시스템주가 6%나. 요새 그냥 계속 빠지죠.
예, 반도체 소부장은 참 계속 좀 약간 매물, 외국인들의 이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도 좀 빠졌고요. 젠백스가 16% 올랐네요. 네. 성강민들 한 4% 가까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그 증시는 일단 강보합에는 잘 끝났고 이제 버텼어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견조했지만 저 반도체가 오르지 않는 이상 강하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반도체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힘을 내면 그날은 증시 오르는 날이죠. 그래도 저 둘이 빠지는데도 시장이 안 빠지고 있어요. 기관들의 힘이고 종목 장세는 일단 연말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뭐 좋을 수도 없죠. 지금 뭐 그죠. 누가 봐도 뭐 한국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은 아니다 하더라도 부정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좀 잘 인내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요즘에 갑자기 좀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 눈길 조심하시고요. 예.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갑자기 할 말이 없네요. 아, 정말 한국 시장 언제 좋아질까요? 예.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죠. 자, 아무튼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저녁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